명문가 며느리가 이리 누추해서 어디 쓰겠느냐? 시어머니의 호통이 매일같이 안방을 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해부 제일 가는 가문, 며느리 모견은 종처럼 부려지며 눈물로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지요. 저 집 며느리도 참 하필이면 이 지독한 가문에 시집 와서째.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허나 한 달 뒤 그 모질던 시어머니가 도리어 며느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영해부 명문가인 남씨, 가문의 안방에서 쨍그랑 닭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에 고요를 깼습니다. 안방마님 진보 백씨는 문안 인사를 올리는 며느리 모견의 저고리 깃을 쏘아보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명색이 영해부 제일 가는 가문의 며느리라는 것이 어찌 이리 누추한 태를 하고 다닌단 말이냐. 조선 양반과 여성들은 시어른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집안의 엄격한 규율이었기에 모견은 두 손을 치마폭에 모은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어 하얗게 질렸지만 변명조차 없이 시어머니의 날선 꾸중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요. 백씨의 노여움은 마당 빨랫줄에 널린 명주 빨래로 향했는데 옷감 끝에 잡힌 미세한 주름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것들을 걷어 다시 다듬이질을 하거라. 모견은 젠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묵직한 다듬이돌을 직접 번쩍 들어 마루 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딱딱한 돌 위에 명주천을 올리고 다듬이 방망이를 쥐어 탁탁 경쾌한 소리가 나도록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팔목이 욱신욱신 시큰거려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선이 거두어질 때까지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다듬질은 단순한 빨래 손질이 아니라 며느리의 성품과 부지런함을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졌으니 모견은 팔이 저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탁탁 소리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다듬이 소리가 잦아들 무렵 백씨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어 모견의 발치에 툭 던지며 서슬 펄언명을 내렸습니다. 닷새 뒤가 내 생신 잔치인 것은 알터. 여기 적힌 대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내야 할 것이다. 장부를 펴든 모견의 두 눈이 파르르 떨렸는데 그곳에는 수십 가지의 값비싼 연회 음식 재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어준 엽전 꾸러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 모견은 다홍색 혼수 상자에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가락지를 꺼내어 치마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지요. 장터로 나선 모견은 스윽스윽 집신 끄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젠걸음을 쳐서 건어물전 앞에 당도했습니다. 경상도 동해안 지역의 장터에는 전복과 다시마, 미역 같은 해산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이 바닷가 고장에서는 이러한 식재료들이 귀한 손님 접대나 큰 잔치상에 빠짐없이 오르는 풍습이 있었지요. 모견은 큼지막한 전복과 다시마를 집어들고 상인에게 가격을 흥정했지만 상인은 콧방귀를 뀌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양반대 아씨가 어찌 이리 구질구질하게 구시오. 상인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모견은 치맛자락을 꽉 쥔 채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고 발걸음을 전당포로 옮겨 옷가락지를 내밀어 묵직한 엽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엽전으로 잣과 대추 등 귀한 식재료를 사들여 술에 싣고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에 맞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삐거덕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모견을 향해 마루에 걸터앉은 백씨가 다시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해가 지도록 밖으로 쏘다니며 장을 보다니 이리도 굼뜨고 게으른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백씨는 수레 위로 달려들어 잣과 대추꾸러미를 낚아채더니
거친 흙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툭툭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진 잣과 대추를 보며 목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흙바닥을 더듬으며 식재료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는 거친 흙에 긁혀 상처가 쓰라린 손끝을 치마폭에 감추며 남몰래 눈물만 훔쳐내었습니다. 달빛이 낡은 기와 지붕을 비추는 깊은 밤, 모견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직갱이로 타닥타닥 숯불을 피웠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콜록거리면서도 이 차가운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있었지요. 그때 짙은 정막을 깨고 안방에서 캑캑거리는 백씨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모견은 급히 가마솥에서 끓는 물을 퍼내어 귀한 꿀을 듬뿍 타냈습니다. 따뜻한 옹기그릇을 소반에 받쳐 들고는 차가운 밤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젠걸음으로 안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모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소반 위에 꿀물이 아슬아슬하게 출렁였습니다. 꿀물이 찰랑이며 한 방울 툭 떨어지는 찰나 안방 문이 삐걱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고 백씨의 앙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라놓았습니다. 이 오밤중에 누가 꿀물을 내오라 하였느냐. 화단에 심어둔 모란 꽃의 위치가 틀어져 집안 기운을 갉아먹고 있으니 당장 장독대를 다시 배치하여라. 백씨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며 억지 폐악을 부리자 결국 모진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며느리 모견만이 무거운 장독을 옮기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경상도 영해부 남씨 댁대문 밖에서는 8살 고아 소년 휘담이 작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품에는 서당에서 까다로운 경전 질문을 마치고 상으로 받은 둥근 보리개떡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지요. 조선시대 향촌 사회에서는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마을이 함께 거두어 살피는 구휼 관습이 있었는데 훈장님은 그 풍속에 따라 고아 휘담에게 서당 마루 밑에서 잠을 청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터였습니다. 갈 곳 없이 밤거리를 맴돌던 휘담은 낡은 나무 대문 틈 사이로 마당을 엿보았고 백씨의 매서운 호통 속에서도 묵묵히 땀방울을 훔치며 고된 노동을 견디는 모견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했습니다. 짙은 달빛 아래서 모견이 끙끙거리며 거대한 옹기를 밀어내려 하던 그때 훌쩍 담장을 넘어온 휘담이 집신 끄는 소리도 없이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은 지금 모란꽃이 삐뚤어져서 저러시는 것이 아니어요. 어두운 밤에 불쑥 귓가를 파고든 앳된 목소리에 놀란 모견은 흠칫 어깨를 떨며 하마터면 육중한 장독 뚜껑을 발등 위로 툭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날 뻔한 아찔한 찰나 휘담이 재빨리 튀어나와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뻗어 무거운 뚜껑 밑을 단단히 받쳐주었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모견을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올려다보며 휘담은 백씨의 잦은 화가 단순한 앙탈이 아님을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깊은 한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마님을 병들게 했으니 화만 달래려 장독을 옮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른스러운 말투에 어안이 벙벙해진 모견은 어디서 굴러온 꼬마의 허무맹랑한 소리라 여기며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밤의 고단함에 지친 그녀는 아이가 그저 갈 곳이 없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어서 마루 밑으로 돌아가라며 치마폭 깊은 곳에 간직했던 알사탕 2알을 꺼내어 아이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었지요. 하지만 휘담은 그 알사탕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받아 냄새를 머금은 동풍이 불어오는 날 마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라고 다부지게 당부했습니다. 훌쩍 담장을 다시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휘담은 고개를 돌려 등골이 오싹해질 말을 툭 던져놓고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님이 서성일 때 걷는 보폭과 길게 내쉬는 한숨의 박자가 영해부 앞바다의 성난 파도 소리와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요. 아이가 남기고 간 서늘한 말을 수 없이 곱씹던 목연은 식어버린 꿀물 그릇과 저녁상 물림을 하기 위해 집신 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평소라면 두려움에 고개만 푹 숙이고 서둘러 식기만 챙겨 나왔을 테지만 휘담의 당부가 뇌리를 맴돌아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백씨의 어수선한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희미한 촛불 곁에서 백씨는 방구석의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웅크려 앉아 있었는데 앙상한 손톱을 질근질근 뜯으며 마치 짐승처럼 퀭한 눈빛으로 창호지 밖의 어둠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는 백씨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무렵 낡은 창살을 거칠게 흔드는 스산한 바람이 쌩쌩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닥치던 거센 동풍은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자 한층 흉포하게 돌변하여 온 집안의 기와와 문풍지를 집어삼킬 듯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우지끈하는 섬뜩하고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수십 년간 안채 마당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가 처참하게 꺾여 차가운 클바닥으로 쿵하고 나뒹굴고 말았지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천둥 같은 나무 부러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안채로 뛰어나온 하인들은 행여나 안방마님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서로 눈치만 보며 바쁘게 쌀이 빗자루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마당 곳곳에서는 사각사각 거친 빗질 소리만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드르륵 하며 뻑뻑한 안방의 미닫이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백씨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소 양반과 마님다운 꼿꼿한 허리와 오만하리만치 위엄 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명주 치마폭을 두 손으로 꽉 쥐어짜듯 부여잡고 있었지요. 얼마나 강하게 옷감을 움켜쥐고 비틀었는지 핏기가 가신 백씨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으며 부드러운 치맛자락이 흉하게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마차름이 마당을 채우는 바람 소리 사이로 기괴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기척을 엿듣고 있던 목연은 어젯밤 담장 너머로 휘담이 남기고 간 서늘한 조언을 번뜩 떠올리며 집신 끄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살금살금 기어나와 마루 끝에 세워진 육중한 나무 기둥 뒤로 자신의 작은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기둥의 등을 바짝 기대고 숨을 죽인 채 고개만 살짝 내밀어 백씨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던 목연의 두 눈동자가 이내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치마를 쥐어뜯고 있는 마님의 초점 잃은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정확히 짠내가 밀려오는 영해의 동쪽 바다를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로부터 촌부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날씨 관측 지혜에 따르면 짠내를 가득 품은 동풍이 이토록 거세게 불어닥치는 날에는 대기에 끈적한 습기가 차올라 노인들의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이 시린 법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백씨가 겪고 있는 고통은
뼈가 저려오는 육체의 병환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동쪽 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백씨는 이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앙상한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꽉 부여잡으며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토해내더니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마당 흙바닥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뒤집힐 듯 흉측하게 커져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당장이라도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하고도 기이한 광경에 숨이 멎을 듯 놀란 모견이 황급히 기둥 뒤에서 뛰어나와 바닥에 엎어진 백씨의 떨리는 어깨를 부축하려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다가온 모견의 손을 짝 소리가 나게 거칠게 뿌리치고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자신의 치마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광기 어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고함을 내질렀지요. 당장 저 창고에 쌓인 소금 가마니를 모조리 밖으로 내다 버려라. 목에 시퍼런 핏대가 선 채 악을 쓰는 마님의 입가에서는 거친 숨이 새어 나오고 있었으며 그 설이 빨갛고도 발작적인 호통에 마당을 쓸며 눈치를 보던 하인들마저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씨의 기이한 발작과 공포가 필시 소금과 동쪽 바다를 향한 지독한 원념 때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확신한 모견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젠걸음으로 달려 인파가 붐비기 시작하는 장터 모퉁이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이리저리 장터를 헤매다 낡은 주막 처마 및 후미진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마른 풀잎을 무심히 뜯고 있던 휘담의 뒷모습을 다시 찾아낸 모견은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늘 아침 동풍이 불어닥치자 백씨가 보인 소름 끼치는 이상 행동과 창고에 소금을 다 버리라며 악을 쓰던 정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털어놓았지요. 모견의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던 휘담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뾰족한 나뭇가지를 주워 들더니 사각사각 거친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에 영의 앞바다에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해안선 궤적을 거침없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파인 흙먼지 자국을 지그시 내려다보던 아이의 맑은 눈빛이 일순간 칼날처럼 매섭게 빛나더니 백씨가 아주 오래전 저 거친 바닷가에서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끔찍하고도 참혹한 상실을 겪었을 것이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정면으로 건드려야만 겹겹이 감춰진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흙바닥에 깊게 파인 바다 궤적 위로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툭 던진 휘담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모견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한자 한자 힘주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마님의 생신상에는 그 흔히 올라가는 화려한 꿀떡 대신 거친 메밀가루를 치대어 반죽한 뒤 투박한 조가비 모양으로 빚어내셔야만 합니다. 휘담의 검은 눈동자가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더니 이어지는 아이의 말은 아침의 동풍보다 더욱 기이하고 서늘했지요. 그 거친 조가비 떡 속에 눈물이 굳은 것 같은 굵은 소금, 딱 세 알을 숨겨 넣고 바다의 비릿한 짠내가 흠뻑 뺀 검은 다시마로 단단히 감싸 생신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리십시오. 소금 세 알이 마님의 굳어버린 심장을 깨부술 것입니다. 휘담의 속삭임이 모견의 귓가에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그 기이하고도 서늘한 당부가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나고 햇살이 따가워지는 계절이 되어 생신잔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견은 홀로 넓은 부엌으로 돌아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경상도 영해부에서 으뜸가는 명문가 시어머니 백씨 부인의 생신상 정중앙에는 본래 잣과 꿀을 버무린 최고급 단호박 무리떡이 높다랗게 쌓아 올려져야만 했으나 모견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뽀얀 맵쌀가루, 포대를 구석으로 거칠게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어두운 곳간 제일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잿빛 메밀가루를 꺼내어 커다란 참나무 함지박에 거침없이 쏟아부었는데 쏴 하는 마찰음과 함께 텁텁하고 매캐한 메밀향이 훅 끼쳐오자 그녀는 행여나 밖을 지나는 하인들이 볼세라 숨을 죽인 채 찬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퍽퍽한 반죽을 쉴 새 없이 치대기 시작했지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경사나 제사 때마다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모란꽃이나 수복강령의 글귀가 새겨진 화려한 나무 떡살로 기품 있는 모양을 찍어내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견은 대물림되어 온 고풍스러운 떡살들을 찬장 구석으로 밀쳐내고 오직 땀방울 맺힌 투박한 두 손만으로 뻣뻣한 메밀 반죽을 거칠게 뜯어내어 삐뚤빼뚤하고 볼품없는 조가비 모양을 빚어냈지요. 손끝이 허옇게 질리도록 반죽을 주무르던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굵직하고 거친 바다, 소금 세 알을 정확히 골라내어 잿빛 조가비 떡에 쩍 갈라진 정중앙에 푹푹 박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굵은 소금 결정의 날카로운 촉감이 마치 누군가의 한 맺힌 눈물방울을 만지는 듯하여 모견의 좁은 어깨가 흠칫 떨렸지요. 그러고는 밧줄처럼 질기고 거뭇거뭇한 바다, 다시마 한 장을 가져와 볼품없는 떡의 겉면을 칭칭 감싸기 시작했는데 금세 비릿한 짠내가 훅 풍겨오며 부엌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본래 조선의 잔치상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를 뜻하는 오방색이 화사하게 어우러져야 길조라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에 이처럼 어둡고 비릿한 바다의 기운을 상에 올리는 것은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금기 중의 금기였지요. 그때 한가득 참나무 땔감을 안고 부엌 마당을 젠걸음으로 지나던 늙은 찬모가 열린 문틈으로 괴상한 덩어리를 발견하고는 털썩 주저앉으며 기겁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작은 마님 저 갈라진 조가비 형상도 불길하기 짝이 없거늘 내일이 대부인 마님의 생신잔치인데 어찌 그런 귀신씬 나락 까먹는 흉물을 빚고 계십니까? 당장 아궁이 불에 던져버리시지요. 찬모가 다급히 소리치며 다가왔지만 모견은 턱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는 손짓으로 찬모를 매몰차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아 걸고 홀로 남은 모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마 위에 덩그러니 놓인 기괴한 떡을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생신을 하루 앞둔 깊은 밤, 처량한 가을 풀벌레 우는 소리만 찌르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견은 완성된 검푸른 조가비 메밀떡을 묵직한 녹그릇에 담아 부엌 깊숙한 찬장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혹여나 새벽 일찍 불을 지피러 들어오는 하인들이나 시어머니 눈에 띌까 두려워 그릇 위에 하얀 광목천 덮개를 여러 겹 씌우고 그 앞으로 커다란 매실청 옹기를 가려두어 치밀하게 위장을 해두었지요. 심장이 쿵쾅거려 가슴을 꽉 부여잡고 거친 숨을 고르던 찰나 드르륵 하는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명주, 치마 끌리는 소리가 흙바닥을 날카롭게 훑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백씨 부인이 뒷짐을 단단히 진 채 차가운 매의 눈으로 심야 검열을 나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화려한 오색 전과 산더미처럼 쌓인 쇠고기 산적의 굽기 상태를 꼬치꼬치 따져 물었지요. 명색이 영해부 제일 가는 명운가의 잔치거늘 고기 육즙이 이리 메말라서야 귀한 손님들 상에 어찌 올리겠느냐.
서리빨같이 호통을 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모견은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식은땀만 뻘뻘 흘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행히 백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은 겹겹이 짐으로 가려진 깊숙한 찬장까지는 닿지 않았고 이내 못마땅한 듯 혀를 쯧쯧 차며 뒷짐을 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모견은 그제야 억눌렀던 숨을 길게 토해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 잔치 당일 아침이 되자 대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저택 전체가 떠들썩한 잔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예부 안팎에서 이름난 권세가 친척들과 콧대 높은 유지들이 번쩍이는 최고급 디단옷에 옥놀이개를 달고 앞다투어 육중한 소슬대문을 넘어오며 왁자지껄한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너른 앞마당에는 따가운 햇빛을 가리는 수십 개의 오색 차일이 펄럭이고 기생들의 챙챙거리는 가야금 타는 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으며 일가 친척들은 저마다 하인들의 손에 귀한 산삼이며 디단 피를 들려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쿡쿡 찌르는 열기 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이마의 땀방울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던 모견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빳빳한 힘을 주어 일어선 뒤 우왕좌왕하는 하인들을 향해 손뼉을 짝짝 치며 수십 개의 화려한 붉은 칠 교자상을 안채 마루로 지체 없이 내어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영광 굴비 냄새가 콧속을 찌르는 가운데 무거운 상을 나르는 머슴들의 거친 숨소리와 집신 끄는 소리, 산모들의 다급한 쇳소리가 어지럽게 얽혀 부엌은 피말리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 모든 하인들이 각자의 몫을 머리에 이고 빠져나가 부엌이 일순간 서늘한 정적에 휩싸이자 모견은 마침내 찬장 구석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매실청 옹기를 치우고 숨겨두었던 광목천 덮개를 조심스레 걷어냈지요. 매끈하고 빛나는 다른 산의 진미들과 달리 거무튀튀한 다시마에 칭칭 감긴 기괴한 덩어리는 화려한 잔칫날 풍경과는 너무도 이질적이라 쳐다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모견은 숯가루가 묻어 거칠어진 손끝으로 구겨진 명주 치맛자락을 단정히 끌어당겨 매무새를 팽팽하게 정리하고는 가슴 깊은 곳까지 숨을 들이마시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요. 심장이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방망이질 쳤지만 그녀는 이를 꽉 악물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커다란 녹그릇의 양옆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농악 소리와 붉은 술 기운이 오른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쏟아지는 잔치 한가운데로 모견이 커다란 녹그릇에 담긴 검푸른 덩어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묵직한 녹그릇이 시어머니 진보 백씨의 붉은 나전치기 독상 한가운데 둔탁한 마차름을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그릇이 딱딱한 상판에 부딪히며 뿜어낸 날카로운 쇳소리가 잔치판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뚫고 사방으로 뻗어나갔지요. 상을 내려다보던 백씨의 미간이 일순간 흉측하게 찌푸려졌고 마루를 가득 채우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친척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마치 차가운 우물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뚝 멎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붉은 술기운이 넘쳐오르던 영해부 남씨 대개 넓은 대청마루에는 이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숨 막히고 무거운 정막만이 짓누르듯 내려앉았지요. 수십 명에 달하는 친척들의 흔들리는 시선은 모두 백씨의 상위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옷그릇으로 향했고 색색의 고운 산의 진미들 사이에서 홀로 검푸른 빛을 띠며
기괴하게 따리를 튼 덩어리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며 헛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엄격한 연회 예절에서는 상에 오르는 음식의 오방색과 형태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했으며 특히 어르신의 큰 잔치상에 이토록 흉측하고 검은 음식을 올리는 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대놓고 능멸하는 씻을 수 없는 하극상으로 여겨져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이라 해도 가문의 사당 앞에서 엄중한 문책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중죄였지요. 그 엄중한 법도를 영해부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깐깐한 백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날에 감히 저승사자라도 불러낼 듯한 요괴 같은 흉물을 올렸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극한의 분노로 인해 백씨의 굳게 담은 턱관절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넓은 이마에는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붉어져 나왔지요. 그녀는 핏발이 붉게 선 무서운 눈으로 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며느리 모견을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듯이 매섭게 쏘아보며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었습니다. 이 썩어 죽일 년 내년이 기어이 미친 개로구나. 백씨의 쩍 갈라진 쇳소리가 대청마루의 서늘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찌르듯 울려 퍼졌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모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 녹그릇의 둥근 양끝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준 억센 소나귀에 잡힌 묵직한 녹그릇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백씨의 좁은 어깨 위로 번쩍 치켜 올려졌지요. 그녀는 그 기괴하고 거무튀튀한 덩어리를 당장이라도 마루 밑을 척이는 진흙탕 속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쳐서 개밥으로나 던져버릴 요량으로 전 먹던 힘까지 몽땅 끌어올렸습니다. 녹그릇이 허공을 휘카르며 밖으로 날아가려는 바로 그 아찔하고 짧은 찰나 덜덜 떨며 서 있던 모견이 얇은 명주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딱딱한 마룻바닥 위로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모견은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널빤지에 이마를 쾅 찌으며 납작 엎드려서는 수다루로 얼룩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제발 그 떡을 버리지 마시고 딱 한 입만 베어 물어주셔요. 모견의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는 이미 뜨거운 눈물 범벅이 되어 애처롭게 쩍쩍 갈라져 있었고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사시나무 떨리듯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친척들은 그 엄청난 광경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백씨는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행동에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흉하게 비틀어 올린 채 그릇을 마당으로 냅다 던져버리려 앙상한 팔 근육의 힘을 꽉 주었지요. 그런데 묵직한 녹그릇이 백씨의 소나귀를 완전히 떠나 허공으로 튕겨나가려는 그 급박한 순간 백씨 매부리코 끝으로 거무튀튀한 덩어리에서 훅 풍겨오는 강렬하고도 찌릿한 냄새가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상해서 나는 역겨운 악취가 아니라 뼈를 애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꾸덕꾸덕하게 말려낸 억센 다시마, 특유의 짙은 비릿함과 거친 천일염의 짭짤한 내음이 한데 뒤섞인 냄새였으며 그녀의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 화석처럼 단단히 각인된 지독한 날것의 향기였지요. 그 지독하게 짜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콧구멍을 타고 들어와 폐부를 깊숙이 찌르자마자 허공으로 드높이 치켜들려 있던 그녀의 두 팔이 마치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당으로 매몰차게 내던지려던 커다란 녹그릇은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기괴한 상태로 완전히 정지해버렸고 백씨의 부릅뜬 두 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 초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핏기 없이 메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묵은 단어들을 뻐끔거렸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깊게 파인 주름진 뺨을 타고 툭툭 떨어져 비단 무릎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덜그럭거리는 녹그릇을 악착같이 쥐고 있던 소나귀에 억센 힘이 스르르 풀리더니 백씨는 마치 몸속의 혼이라도 쑥 빠져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두 팔을 내리며 그 기괴한 덩어리가 담긴 녹그릇을 다시 화려한 칠기 독상 위로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마루에 엎드려 흐느끼는 목연의 훌쩍이는 소리와 초겨울 바람에 삐걱이는 대문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갈라놓는 가운데 백씨는 쭈글쭈글하고 거칠게 떨리는 손가락을 앞으로 뻗어 녹그릇 안에 거무튀튀한 덩어리에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 끝이 둥근 덩어리를 겹겹이 칭칭 감싸고 있던 억센 다시마 잎을 하나둘 조심스레 벗겨내기 시작하자 진득하고 끈적한 해조류의 진액이 손가락에 치덕치덕 묻어나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귓가를 때렸지요. 한 겹, 두 겹 미끌거리는 다시마가 거칠게 벗겨질 때마다 백씨의 가슴팍은 펌프질을 하듯 크게 오르내리며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고 마침내 마지막 다시마 잎사귀가 훌렁 벗겨져 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축축한 허물 속에서는 아궁이에서 방금 쪄낸 것처럼 뽀얀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는 몹시 투박하고도 못생긴 조가비 모양의 메밀떡 하나가 그 온전하고도 서글픈 자태를 조용히 드러냈지요. 비가 내리지 않아 지독한 흉년이 들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조차 구하기 힘든 보릿고개가 찾아왔을 때 바닷가 빈민들은 귀한 쌀 대신 척박한 모래땅에서도 억척스럽게 자라나는 메밀을 거친 맷돌에 빻아 가루를 내어 떡을 빚고 거센 파도가 치는 갯바위에서 맨손으로 긁어모은 짠 다시마와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모진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하곤 했는데 바로 그 뼈저린 처절한 생존과 뜨거운 눈물의 음식이 영해부에서 제일 간다는 부잣집의 화려한 잔치상 한가운데 버젓이 놓여버린 것이었지요. 백씨의 마른 두 손은 이제 풍에 걸린 늙은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무엇에 단단히 씬 사람처럼 굽은 허리를 상 앞으로 한껏 숙여 그 투박한 조가비 모양의 메밀떡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못생긴 메밀떡이 품고 있던 미지근한 온기가 굳은 살이 촘촘히 박인 주름진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혈관으로 전해지자 백씨는 천천히 턱을 벌려 그 떡의 뾰족한 끄크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입 크게 빼어 물었지요. 진득하고 쫀득하면서도 거친 메밀 반죽이 늙은 이빨 사이로 무참히 지식이어지며 텁텁한 흙맛이 입안을 맴돌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밀떡의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비밀스럽게 꽁꽁 숨겨져 있던 굵고 거친 천이렴 새 알이 의적하고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백씨의 어금니 사이에서 동시에 터져버렸지요. 단단한 굵은 소금 알갱이가 산산이 부서지며 뿜어낸 뇌리를 찌릿하게 울릴 정도로 짭짤하고도 쓰디쓴 짠즙이 백씨의 혀끝을 강타하며 입안 구석구석으로 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지독한 소금물 맛이 혓바닥을 때리자마자 떡을 우물거리며 기계적으로 씹고 있던 백씨의 턱관절이 돌연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움푹 팬 동공은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린 채 거센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속절없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떡을 움켜쥐고 있던 두 손에서는 팽팽하던 맥이 탁 풀려버린 듯 남은 메밀떡 조각이 툭 하고 비단 치맛자락 위로 굴러떨어져
허연 얼룩을 남겼지요. 평생을 펄펄 끓는 무쇠처럼 차갑고 독하게 살아오며 고개 숙인 며느리와 집안, 식구들에게 추상 같은 고통만 내지르던 철의 여인 백씨의 입에서는 이제 쩌렁쩌렁한 호통 대신 마치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짐승이 헐떡이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쉭쉭거리며 넓은 대청마루를 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핏기가 모조리 싹 가시며 창호지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린 백씨의 툭 튀어나온 목울대가 위아래로 격렬하게 요동쳤고 이내 가뭄 논바닥처럼 쩍 갈라진 마른 입술 사이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기괴한 신음이 끊어질 듯 새어 나왔지요. 흑. 누군가 보이지 않는 굵은 동아줄로 목을 강하게 조르기라도 하는 듯 숨이 턱턱 막히는 소리를 내뱉던 백씨는 갑자기 눈앞에 놓인 화려한 나전칠기 독상의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그 오만하고 꼿꼿하던 백씨가 돌연 독상 위로 상체를 푹 무너뜨리며 마치 길을 잃은 8살 어린아이처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뜨거운 울음을 왈칵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기와 지붕을 매섭게 뚫고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백씨는 앙상한 주먹을 꽉 쥐고 단단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듯 격렬하게 오열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제 가슴을 부여잡고 마루를 치며 통곡하는 위엄 있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에 상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수십 명의 친척들은 턱이 빠질 듯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산의 진미로 번쩍이던 화려한 잔치상은 이성을 잃은 백씨가 마구잡이로 몸부림치며 엎어버린 탓에 귀한 백자 그릇들이 쨍그랑거리며 바닥으로 사정없이 나뒹굴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끔찍한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엎질러진 뽀얀 막걸리와 기름진 나물 반찬들이 어지럽게 뒤섞인 바닥 한가운데서 백씨의 서럽고도 처절한 오열만이 짙은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나당 너머까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우 같던 생신잔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경상도 영해부 남씨 가문의 거대하고 낡은 기와집에는 마치 무덤 속처럼 숨 막힐 듯 무겁고 서늘한 정막만이 짙게 내려앉아 집안의 모든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지요.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달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동틀 무렵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으로 스멀스멀 스며들자 밤새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며느리. 모견은 퉁퉁 부은 두 눈을 비비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며 정성껏 뽀얀 흰쌀죽을 쓰고 정갈한 아침상을 차렸지만 창백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파르기만 했지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묵직한 노쟁반을 받쳐 들고 안방 앞마루로 다가간 모견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둔탁하고 낡은 나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방문이 스르륵 열렸을 때 그녀의 붉어진 두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마땅히 자리에 누워 계셔야 할 시어머니. 백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오직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골 방바닥 한가운데 평소 외출하실 때 아끼시던 푸른 비단옷과 비취색 옥비녀만이 마치 죽은 주인을 대신하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모견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탁 풀며
들고 있던 노쟁반이 마룻바닥으로 여지없이 추락했고 화당탕하는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뜨거운 쌀죽과 반찬 그릇들이 엎어지며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그러나 모견은 버선발 위로 쏟아진 뜨거운 죽의 열기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턱이 파르르 떨리며 넋을 잃고 텅 빈 방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이내 모견의 입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안채로 몰려든 하인들은 텅 빈 안방의 참상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집 안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의 마른 볏짚 더미를 파헤치며 마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었고 뒷산 산신각 옆에 자리한 깊은 우물 속까지 붉은 횃불을 비추며 두레박을 끝까지 내려보았지만 백씨의 흔적은 터럭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랑채에서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뛰쳐나온 가문의 장손이자 시숙인 사내는 넓은 이마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하려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 문지방을 넘어서려던 그는 도련걸음을 우뚝 멈칫하더니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는 허공에 분통 터지는 헛기침만 연거푸 내뱉을 뿐이었지요. 조선시대의 엄격한 유교적 법도 아래에서는 양반가의 지체 높은 안방마님이 캄캄한 밤중에 지압이나 집안 어른의 허락도 없이 몰래 담장을 넘는 야반도주를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거대한 흠결로 여겼기에 이를 관하에 알리는 순간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혀 온 고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양반의 알량한 체면과 세상의 무서운 입방아를 두려워한 시숙은 관하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입이 무겁고 충직한 가문의 사노비들만 은밀하게 뒷마당으로 불러 모았지요. 그는 노비들에게 일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혀를 조심하라며 서슬퍼런 으름장을 놓은 뒤 인근 야산과 강가 나루터를 남몰래 수색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하인들은 집신 밑창이 닳도록 온 동네의 후미진 골목을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부산스럽던 하인들이 모두 산으로 빠져나가고 텅 빈 안방에 홀로 남겨진 모견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백씨가 남겨두고 간 푸른 비단옷을 제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매끄러운 옷감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묻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목이 메어 울부짖듯 끄끄거리는 서럽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채웠지요. 그녀는 때가 낀 거친 손톱으로 제 가슴팍을 팍팍 긁어내리며 가쁜 숨을 헐떡였고 어젯밤 자신이 정성껏 쪄서 올렸던 그 불길한 떡 때문에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끝내 캄캄한 밤바다나 험한 산속으로 홀로 사라지신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자책했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려 고운 비단옷을 축축하게 적셨고 모견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채 바닥에 쓰러져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독한 절망의 늪에 속절없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불행은 혼자서 얌전히 오지 않는 법이었는지 날이 채 완전히 밝기도 전에 이 기괴한 소문은 새벽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인근에 모여 사는 친척들의 귀에까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이슬을 질벅하게 밟으며 굳은 표정으로 안채 마당에 떼지어 몰려든 수십 명의 친척들은 흘바닥을 쿵쿵 울리며 안방문 앞에 주저앉아 우는 모견을 향해 독사처럼 매섭고도 경멸 어린 눈을김을 일제히 쏟아내었지요. 그들은 거친 손가락질을 해대며 모견이 근본도 알 수 없는 저주받은 음식을
감히 윗전에게 올려 멀쩡하던 시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은 요물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고 험악한 욕설과 비난이 날카로운 독화살처럼 그녀에게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집안의 큰어른이 실종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그 책임의 화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며느리나 안주인에게 향하는 가혹한 면죄의 굴레가 있었는데, 이는 남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와 가부장 속에서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지요. 또한 경국대전의 엄격한 법률 아래서 며느리가 부모나 시부모를 해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폐륜으로 명시되어 엄중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대역죄였으므로 친척들의 집단적인 분노는 당장이라도 모견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무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팔짱을 굳게 끼고 버티고 서 있던 시숙이 쿵쿵거리는 육중한 발구름 소리를 내며 성난 군중 앞으로 뚜벅뚜벅 나섰습니다. 큰 분노로 검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당장 저 요망하고 독살스러운 것의 몸에 죄인이 입는 거친 소복을 입혀 가문의 사당으로 끌고 가라. 차가운 볏짚을 깐 거적 위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할 것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가문의 호적에서 내년의 이름을 흉하게 파내어 영원히 내쫓아버릴 것이다. 시숙의 단호한 으름장이 넓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옆에 대기하고 서 있던 덩치 큰 하인들이 다가가 모견의 얇은 어깨와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모견은 그들의 억센 소나귀의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질질 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지요. 거친 모래바닥에 그녀의 하얀 버선발이 쓸리며 툭툭 소리를 냈지만 모견의 퀭한 두 눈은 삶의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 초점 없이 잿빛으로 흐린 아침 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상들을 모신 사당으로 향하는 좁고 차가운 돌담길로 위태롭게 접어들며 이제는 오직 다가올 비참한 죽음만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 서당 쪽에서 희뿌연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다급하게 달려오는 뜀박질 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리더니 이내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던 8살 고아 소년 휘담이 턱 끝까지 숨을 헐떡이며 웅성거리는 어른들 틈을 필사적으로 비집고 튀어나왔지요. 작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질 정도로 붉어진 얼굴을 한 휘담은 거친 콧김을 훅훅 내뿜으며 쏜살같이 달려왔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억지로 끌려가던 모견의 앞을 두 팔을 쫙 벌려 가로막았습니다. 어른들의 서슬퍼런 무서운 기세 앞에서도 어린 소녀는 한치의 물러섬이나 망설임 없이 태산처럼 당당하게 두 다리를 벌리고 버티고 섰지요. 가녀리고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맑은 두 눈빛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용맹한 호랑이처럼 맹렬하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며 꽉 쥔 두 주먹은 터질 듯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휘담은 분노에 찬 수십 명의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또랑또랑하고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단전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려 목청껏 외쳤습니다. 마님은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간 것이어요. 어린 소년의 당찬 외침에 웅성거리던 마당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것도 잠시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른 시숙이 굵은 핏대를 세우며 마당 앞으로 쿵쿵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콧김을 씩씩 내뿜더니 마루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종 둘을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턱짓하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이 천하디천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전물 대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까. 시숙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가녀린 휘담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살고자 발버둥을 치며 흙바닥에 두 발을 짚고 억지로 버티려 했으나 장정들의 억센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낡은 집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맥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퍽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소슬대문 밖으로 무참히 내던져진 휘담은 차가운 흙바닥에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시숙은 삐걱거리며 닫히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두 번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었다가는 두 번 다시 이 고을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살기 어린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널따란 마당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고 친척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일제히 흙바닥에 주저앉은 가여운 모견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숙을 비롯한 매정한 집안 어른들은 모견의 얇은 저고리 소매를 억지로 잡아 끌어 안채 뒤편에 자리야 느슥하고 서늘한 사당 앞으로 거칠게 데리고 갔지요.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 앞마당에는 볏짚을 엮어 만든 낡고 거친 멍석이 덩그러니 깔려 있었는데 그 위로 무참히 내던져진 모견은 무릎이 바닥에 쓸려 극심하게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몸을 웅크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일제히 삿대질을 해대며 시어머니가 아밤에 가출한 것은 모두 며느리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입에 담기조차 험악한 폭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집안의 큰 어른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그 책임의 화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며느리나 안주인에게 향하는 가혹한 연좌의 굴레가 있었는데 이 관습은 남성 중심의 엄격한 갑장 질서 속에서 힘없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모견은 귓가를 때리는 날선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 속에서도 입술을 꽉 깨문 채 턱을 파르르 떨며 그 모든 부당한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그녀의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는 두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애통함이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결코 굴복의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탐욕의 눈이 먼 시숙의 아내가 비릿하고도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모견의 품속을 뒤지려 거친 손을 뻗어왔습니다. 안주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주제에 감히 곳간 열쇠를 쥐고 있을 자격이 있더냐. 당장 그 열쇠 꾸러미를 내놓아라. 짤랑하는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치마폭에 단단히 매달려 있던 노쇠, 열쇠가 흔들리자 모견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열쇠를 쥔 오른손을 가슴 깊은 곳으로 꽉 품어 안았습니다. 시숙의 아내가 억지로 손목을 비틀며 열쇠를 빼앗으려 발악을 했지만 모견은 손끝이 저릿저릿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쥐고 있는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지요. 오히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고개를 번쩍 치켜든 모견의 두 눈빛은 어둠 속에서 새끼를 지키려는 곤줄인 어미 호랑이처럼 단호하고도 형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화들짝 놀란 시숙의 아내는 헛하고 헛숨을 들이켜며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고 주변을 에워싸고 윽박지르던 친척들조차 기가 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굳건한 믿음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은 모견은
비틀거리는 두 다리의 힘을 꽉 주고는 천천히 멍석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치맛자락에 묻은 더러운 흙먼지를 두 손으로 탁탁 털어낸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서 사당의 낡은 처마를 한 번 올려다본 뒤 친척들을 향해 또렷하고도 강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사히 이 집 문턱을 다시 밟으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곳간과 가문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지켜낼 것입니다. 그 결연하고도 매서운 일갈이 텅 빈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곳간을 차지하려던 간악한 야욕이 수포로 돌아간 친척들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해대며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들은 대가 끊겨 곧 망해버릴 흉흉한 집구석이라며 혀를 찢찢하고는 소매를 획 떨치며 하나둘 대문 밖으로 허겁지겁 빠져나가 버렸지요.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이번에는 마당 한 구석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하인들이 크게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떠나고 위태로운 안주인 홀로 남은 몰락 직전의 양반가를 보며 늙은 머슴과 젊은 비자들은 더 이상 얻어먹을 콩고물도 없겠다며 눈치를 살피더니 후다닥 각자의 처소로 달려가 허겁지겁 보다리를 싸기 시작했고 마루 널빤지가 쿵쿵 울리고 거친 삼배옷이 스치는 소리가 흉흉하게 텅 빈 집안을 맴돌았지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던 모견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성큼성큼 곳간 앞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쇠대 자물쇠를 철컥하고 단숨에 열어 젖혔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을 활짝 열고는 안쪽에 수북이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잡고 포대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어내어 툭툭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지요. 짐을 싸서 도망치려다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쭈뼛거리며 모견의 주변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모견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흙먼지가 잔뜩 묻은 거친 손으로 곡식 포대를 훌렁 풀어헤치고는 큼지막한 나무 바가지로 남은 쌀과 보리를 푹푹 퍼서 하인대 낡은 빈 자루에 넘치도록 공평하게 담아주기 시작했지요. 이 집안의 어두운 앞날이 두려워 떠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곡식을 든든한 노잣돈 삼아 미련 없이 떠나도 좋다. 허나 나를 믿고 남을 자들은 나와 함께 피와 땀을 나누며 이 집을 굳건히 지켜내자꾸나. 모견의 진심 어린 절절한 호소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넉넉한 곡식 앞에서 하인들은 서로의 낯빛만 쳐다보며 깊은 갈등의 늪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이 썰렁한 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몇몇 젊은 사내종들은 결국 곡식 자루를 둘러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젠걸음으로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그러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으니 오랜 세월 불 때는 부뚜막을 지키며 집안의 대소사를 알뜰살뜰 챙겨온 늙은 참모가 주름진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거친 무명 앞치마로 훔쳐내며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날 제가 마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평생을 모신 가문을 이토록 허망하게 저버릴 수 없습니다. 갈라진 쉰 목소리로 내뱉은 참모의 진심에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그 뒤를 이어 몇몇 충직한 늙은 머슴과 어린 비자들 역시 들고 있던 무거운 보찜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모견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견은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다가오는 참모에 주름지고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았고 남은 이들은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나무 빗자루를 들어 엉망으로 흩어진 마당의 살림살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정돈하기 시작했으며
사각사각 마당을 쓰는 경쾌한 빗질 소리가 어느새 어지러웠던 집안의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지요. 그렇게 폭풍우 같던 기나긴 하루가 무사히 지나고 스산한 밤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는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던 탓에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툇마루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던 모견의 귓가에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바스락하고 마른 나무씨 밟는 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살금살금 대문 틈새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낮에 모질게 쫓겨났던 휘담이 어둠 속에 작은 몸을 숨긴 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지요. 모견이 조심스레 빗장을 풀고 낡은 문을 삐걱이며 반쯤 열어주자 휘담은 주변의 눈치를 재빠르게 살피며 다가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한지 서찰 한 장을 꺼내어 모견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잔뜩 숨을 죽인 채 백씨 마님이 장터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다름 아닌 험난한 산세로 악명 높은 영해부 끝자락에 으슥하고도 척박한 빈민촌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휘담이 가리킨 손끝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쪽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왔습니다. 휘담이 어둠 속으로 쟁걸음을 치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모견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레 닫고는 무거운 빗장을 툭 소리가 나게 걸어 잠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지요.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부터 모견은 영해부 저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텅 빈 안방의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부뚜막을 거친 수건으로 훔쳐낸 그녀는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참나무 장작을 한가득 품에 안고와 아궁이 깊숙한 곳까지 차곡차곡 채워 넣었으며 부싯돌을 딱딱 튕겨 불씨를 살려냈지요. 매캐한 연기가 쿨럭거리며 솟아오르고 타닥타닥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자 모견은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른 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뗀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 밑의 방고래를 타고 흘러가 두꺼운 구들장을 고루 데운 뒤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과학적인 온돌 구조 덕분에 텅 빈 안방은 서서히 훈훈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지요. 모견은 불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방 안으로 들어가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두꺼운 명주 소미불을 두 겹으로 도톰하게 깔아두었는데 이는 시어머니인 백씨가 언제 어느 때 돌아오더라도 꽁꽁 몸을 즉시 녹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방 문을 열 때마다 훅 끼치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텅 빈 이불자리를 매만지며 그녀는 오늘 밤에는 부디 이 자리의 주인이 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 안의 먼지를 닦아내고 또 닦아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모견은 마당 한 구석의 낡은 헛간으로 걸음을 옮겨 수북하게 쌓인 볏짚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윤기가 흐르며 질 좋은 볏짚만을 세심하게 골라내어 큰 함지박에 담았고 우물가에서 길어 온 찬물을 쏴 뿌려 짚을 촉촉하게 죽여두었지요. 양반가에서 곱게 자라 바느질이나 수놓기만 해보았을 뿐 평생토록 집신 삼기 따위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던 모견이었지만 그녀는 짚을 꼬아 엮는 집신 틀인 신고를 어디선가 주워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무작정 짚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해진 볏짚 두 가닥을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비벼 꼬는 작업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어서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볏짚이 툭툭 끊어지거나 모양이 흉하게 뒤틀려 버리기 일쑤였지요. 거칠고 뻣뻣한 짚을 수백 번씩 쓸어내리고 당기다 보니 목연의 하얗고 고운 손가락 사이사이는 이내 붉게 부르트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짚의 단면에 손끝이 시리도록 베이기까지 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던 목연은 입고 있던 무명치마의 끝자락을 북 찢어내어 쓰라린 손가락을 단단히 동여맸으며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깊은 밤까지 호롱불 아래서 밤새도록 짚을 꼬고 또 꼬았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꼬박 매달려 수십 번을 풀고 다시 엮은 끝에 마침내 서툰 솜씨로 남아 투박하지만 비바람에도 쉽게 닳지 않을 튼튼한 집신 한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목연은 딱지가 앉은 손으로 그 집신을 소중히 품에 안고 대문으로 걸어나가 백씨가 돌아올 길목인 대문 앞 디딤돌 위에 집신 두 짝을 가지런히 나란히 올려두고는 그 위로 먼지가 앉을세라 소매자락으로 정성껏 쓸어내렸지요. 며칠 뒤 영해부 읍내의 커다란 공동 우물가에는 동네 안악들이 삼삼오 모여들어 물동이를 내려놓고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요란한 수군거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찰박거리는 물소리와 퍽퍽 옷가지를 내리치는 소리 사이로 뾰족한 목소리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녔는데 하나같이 목연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참나 저 집 며느리가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어. 한 안악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입을 삐죽거리자 옆에서 콩나물을 씻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쫓겨서 객사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시어미 방에다 매일같이 참나무 장작을 떼서 불을 지핀다지 않나. 어디 그뿐인가 대문 앞에는 볼품없는 집신까지 떡하니 올려두고는 밤낮으로 서성거린다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안악들의 험담은 우물가를 넘어 담장을 타고 목연의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지만 그녀는 행랑채 기둥 뒤에 서서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힐 때마다 목연은 아래 십수를 꾹 깨물며 주먹을 쥐었으나 시어머니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돌려 묵묵히 안방 아궁이로 향해 장작을 더 밀어 넣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늦여름 폭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며 억수 같은 장대비가 영해부 일대를 흠뻑 적셨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쏴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처마 끝에서 굵은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리자 목연은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센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어 살갗에 들러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장 뒤뜰 장독대로 달려가 뚜껑이 열려 빗물이 들이치려는 커다란 간장독과 된장독을 있는 힘껏 밀어 덮으며 단단히 갈무리했지요.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클투성이가 되었으나 목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사다리를 끌어와 안방 기와지붕 위로 위태롭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와 몇 장이 어긋나 빗물이 뚝뚝 새어 들어가는 곳을 발견한 그녀는 바가지에 퍼 온 찰진 진흙을 맨손으로 퍽퍽 퍼서 기와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기 시작했는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기와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냈지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꼬박 반나절을 지붕 위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보수를 마친 목연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극심한 한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퇴마루 기둥의 등을 기댄 채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주방에서 찬거리를 챙기던 늙은 참모가 화들짝 놀라 달려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잔 미음 한 그릇을 모견의 입가에 조심스레 떠넣어 주었지요. 구수하고 뜨거운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속을 덮여주자 창백하게 질려있던 모견의 두 뺨에 아주 미세하게 화색이 돌았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기운을 차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백씨가 집을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 밤, 낮부터 쏟아지던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변해 영해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낡은 창호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고 마루 널빤지가 흔들릴 때마다 툭툭 기괴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바깥에서 부어닥친 돌풍에 커다란 대문이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모견은 대문이 부서져 열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돌아올 길을 잃을까 두려워 작은 호롱불 하나만을 챙겨 든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이 눈을 찌르고 강풍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대문 쪽으로 달려가 육중한 나무 빗장을 두 팔로 꽉 부둥켜 안고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텨냈지요. 거센 바람에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지자 모견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바닥으로 작은 불꽃을 둥글게 감싸쥐며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람막이가 된 그녀의 손등 위로 빗방울이 차갑게 부딪혔으나 모견은 시선을 안방 쪽에 고정한 채 제발 시어머니가 이 험한 밤을 무사히 넘기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돌아오시라며 하늘을 향해 간절하고도 애타는 기도를 올렸지요. 바로 그때 폭우가 쏟아지는 요란한 소리 사이로 대문 밖 흙바닥을 질척이며 걷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찰박찰박하고 모견의 귓가에 기적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빗소리가 만들어낸 환청인가 싶어 숨을 죽였으나 이내 누군가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쾅쾅쾅 세차게 나무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지요. 모견은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물기를 머금어 평소보다 곱절은 무거워진 나무 빗장을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옆으로 쑥 빼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양쪽으로 대문이 활짝 열려 젖혀지며 바깥에 짙은 어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고 모견은 숨을 헉 들이켜며 비바람이 몰치는 문 밖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문 밖에 서 있는 기이한 형상의 인형이 모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미역 줄기처럼 늘어진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탁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갈기갈기 찢겨나간 비단 치맛자락 아래로 드러난 두 발은 집신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날카로운 돌부리와 가시덤불에 채여 진흙과 상처 자국이 엉겨붙어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헐떡일 때마다 흉부가 크게 부풀어 오르며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처참한 몰골의 여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백씨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굽은 허리로 위태롭게 버티고 선 백씨의 등 위로 뼈 앙상하게 남은 백발의 노파가 축 늘어진 채 엎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앞을 보지 못해 두 눈동자가 하얗게 멀어버린 그 노파는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
미약한 숨소리만 색색 내뱉으며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깡마른 두 팔로 백씨의 목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거센 빗줄기가 몰아칠 때마다 노파의 창백한 고개가 힘없이 툭툭 꺾였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모견은 헉하고 헛숨을 들이켜며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호롱불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엎질러지며 불길이 진흙탕 속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까맣게 꺼져버렸지만 모견은 자신의 발에 무엇이 찔리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질척이는 진흙탕 속으로 텀벙 뛰어들어 백씨의 등에 엎인 노파의 차가운 몸을 양팔로 꽉 부둥켜 안았지요. 노파의 젖은 몸에서는 짙은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굶주린 이들 특유의 퀴퀴한 병색이 묻어났는데 이는 나라의 구휼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 겪었을 참혹한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면 관아에서 환곡을 풀고 진율청을 여러 백성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법으로 정해두었으나 첩첩산중이나 후미진 골다기에 형성된 깊고 외딴 빈민촌에는 관리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지요. 훗날 낱낱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씨는 영해부 명문가 마님의 고고한 체면을 모두 진흙탕에 내던진 채 까마득히 오래전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빈민촌에 매정하게 버려두고 왔던 자신의 친동생을 찾아 구휼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험악한 사지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짐승처럼 헤매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에서 백씨는 오직 한 가닥 핏줄의 냄새를 따라 마을에서 마을로, 야산에서 야산으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며 헤맸지요. 구휼이 닿지 않는 외딴 빈민촌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핏줄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거두어 먹이는 민간 백성들 특유의 끈끈한 가족 결속력과 십시일반으로 돕는 상부상조의 지혜가 백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크게 움직였기에 그녀는 끝내 동생을 업고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설치던 하인들이 황급히 행랑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사색이 된 얼굴로 늙은 노파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비바람을 피해 안방으로 황급히 옮겨갔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생명의 무게가 사라지자 백씨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듯 털썩 소리를 내며 대문 앞 차가운 화강암 디딤돌 위에 힘없이 고꾸라지듯 주저앉아 버렸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에 젖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던 백씨의 흐릿한 시선이 문득 자신이 주저앉은 디딤돌 한쪽 구석에 나란히 놓여있는 낯선 물건 하나에 가닿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거센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 처마 밑 가장 안쪽 마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새 집신 한 켤레였는데 집라기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꼬아 만들어 발가락이 닿는 부분까지 부드럽게 다듬어 놓은 며느리 모견의 고단한 솜씨가 고스란히 베어있는 물건이었지요. 백씨는 진흙이 잔뜩 묻어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뻗어 그 집신을 움켜쥐었고 한 달 내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신을 밤낮으로 기다리며 매일 밤 잠을 쫓아가며 새실 삼았을 며느리의 깊은 정성과 따뜻한 온기가 까슬까슬한 집라기를 타고 손바닥으로 전해지자 핏기 없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 없는 오열을 목구멍으로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젖은 치맛자락을 단단히 움켜쥔 모견이 황급히 마루로 걸어 나와 백씨를 향해 다급한 손길을 뻗었지요. 활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는 은은한 소나무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훅 하고 숨이 막힐 듯이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마당의 차가운 공기를 단수에 밀어냈는데
모견은 시어머니가 언제 어느 때 돌아오시더라도 젖은 몸을 뉘어 몹쓸 병을 피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장작을 집어넣어 불을 지폈고 그 지극한 정성 덕분에 두꺼운 구들장이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모견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처량하게 주저앉아 집신만 매만지고 있는 백씨를 향해 다가가 질척이는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는 눈물이 가득 고인 목소리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한 달 내내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이 절절 끓고 있으니 어서 들어가시어 꽁꽁 언 몸을 녹이셔요. 모견의 그 따뜻하고도 간절한 외침과 함께 안방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온 훈훈한 온기가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턱을 떨고 있던 백씨의 굽은 등과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맹렬한 따뜻함은 단순히 육신의 뼛속 깊은 추위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평생을 오만하고 깐깐하게 살아오며 며느리를 향해 굳게 닫아걸었던 백씨의 가슴 속 불신의 장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모진 마음마저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여버렸지요. 백씨는 진흙과 상처 자국이 잔뜩 묻어 엉망이 된 주름진 얼굴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가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체면도 양반의 위신도 모두 까맣게 잊은 채 평생토록 온갖 구박을 퍼부으며 모질게 가슴에 멍을 내었던 며느리. 모견의 허리춤을 두 팔로 꽉 부둥켜 안고는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듯 꺽꺽거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서러운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백씨의 깊게 파인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모견은 자신의 깨끗한 저고리에 시커먼 진흙이 묻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차가운 등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정성껏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며느리의 투박한 손길이 척추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모견의 가슴 속에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핍박받으며 맺혔던 모든 서러움과 원망의 응어리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갔지요.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의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모견의 젖은 품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은 백씨의 진심 어린 사죄가 영해부 남씨 댁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퍼져 나갔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내가 참으로 나를 비로소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진정 이 집안을 지키는 진짜 어른이다. 자신의 핏줄마저 외면하려 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미우치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과 그런 시어머니의 모든 죄업을 따뜻하게 품어안은 며느리의 서글픈 훌쩍임, 그리고 안방의 뜨거운 구들장 위에서 간신히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늙은 혈육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폭풍우 치는 밤 공기 속으로 애절하게 어우러졌지요. 새 여인이 한데 엉켜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영해부의 하늘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모견은 찬모의 도움을 받아 노파를 다시 안방 아랫목으로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그제야 두꺼운 명주 소미불 속에 뉘인 노파의 얼음장 같던 몸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모견이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소반에 받쳐 안방으로 들어오자 밤새 곁을 지키던 백씨는 은수저를 들어 눈먼 동생의 입에 조심스레 죽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력이 쇠한 노인이나 환자에게 바다의 산사이라 불리는 귀한 전복을 푹 고아 먹여 원기를 회복시키는 민간의 지혜가 널리 쓰였는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뜨거운 죽 한 모금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힘이 있었지요. 쿨을 김을 내뿜는 죽을 한 모금, 또 한 모금 삼키며 노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자 백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동생의 거친 손을 꽉 맞잡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손에 체온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웅성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갓을 쓴 친척들이 남씨 댁마당으로 다시 몰려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족보도 없는 거지 노파를 안방에 들인 것이 가문의 수치라며 비난을 퍼부어댔지만 백씨는 마루 널빤지가 쿵 울리도록 발을 구르며 당당히 나섰지요. 내 하나뿐인 혈육이다. 미라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불호령을 내리는 백씨의 기세에 질린 친척들은 헛기침만 내뱉으며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재산권과 가문의 권위는 철저히 장자 중심으로 계승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집안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니 모견이 폭풍 같던 한 달 동안 곳간을 지키고 가문을 버티어낸 것이야말로 그 권한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지요. 회왕꾼들이 물러가자 모견은 삐걱거리는 광문을 열고 곡식을 듬뿍 꺼내어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서당에서 놀러온 꼬마 휘담이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모견이 내어준 화려한 꿀떡 대신 조가비 모양의 메밀떡을 크게 베어 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견은 떡고물이 묻은 휘담의 입가를 소매로 닦아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저녁 백씨는 묵직한 쇳소리가 나는 곳간 열쇠 꾸러미와 장부들을 모견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며 집안을 다스리는 권리를 온전히 물려준 것이었지요. 철컥하고 열쇠가 모견의 손 안으로 무게감 있게 내려앉은 순간 두 여인의 사이를 오래도록 가로막아 왔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마침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며칠 동안 전복죽과 찬모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기력을 조금씩 되찾아갔는데 세상을 등지듯 살아온 노파가 처음으로 따뜻한 방 안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기적이나 다름없었지요. 백씨는 동생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먼 옛날 어린 시절 고향집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었고 앞을 볼 수 없는 동생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어릴 적 그 집 마당에 핀 감꽃 냄새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자매가 손을 맞잡고 오래도록 침묵하는 시간이 흐를 때 모견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눈을 감았지요. 기분 좋은 동풍이 퇴마루를 타고 불어오는 어느 날 오후 백씨와 모견은 나란히 앉아 철썩이는 영해부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냄새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두 여인의 머리칼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백씨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날 내가 그 떡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내 저 바다가 두렵기만 했을 것이야. 모견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기나긴 폭풍우를 견뎌낸 두 여인은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의 온기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체면이나 숨막힐 듯 엄격한 규율에서 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백씨 부인은 영해부 최고 명문가라는 헛된 자존심과 완벽함에 집착하여 매일같이 며느리 모견의 옷깃을 트집 잡으며 매섭게 호통을 치며 몰아세웠지요. 하지만 한밤중 억지를 부리며 무거운 장독대를 옮기게 하던 그 모진 시집살이의 권위도 텅 빈 마음속 깊은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8살 고아 소년의 담대한 한마디가 굳게 닫힌 양반가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당 마루 밑에서 잠을 청하던 작은 아이가 어른들도 읽어내지 못한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았으니 진실은 언제나 신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순수한 눈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목연이 고아 소년 휘담의 서늘한 당부를 가슴에 새겨듣고 불호령을 뻔히 알면서도 해가 된 생신상 한가운데에 단호박 무리떡 대신 투박한 조갑이 메밀떡을 올렸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굳게 닫힌 가문의 허례허식을 부수고 진실한 마음이 닿게 하려던 참으로 눈물겨운 용기였지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지붕 위에 올라 기와 틈새를 손수 메웠던 목연의 손길처럼 그녀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집안의 온기를 단 하루도 끊이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또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찾아온 눈먼 동생의 두 손을 다정히 맞잡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정복죽을 끓여올린 목연의 지긋한 정성은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갑고 뾰족했던 시어머니 백씨의 굳은 마음마저 왈칵 무너져 내리게 만들고야 말았지요. 오늘날 쉴 틈 없이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백씨 부인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번듯한 모습이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한 곁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매섭고 차가운 비바람이 쉼없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누군가를 향한 핏대선 호통이 아니라 말없이 내어주는 따뜻한 정복죽 한 그릇과 같은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굳게 걸어 잠궜던 대문의 무거운 빗잔을 열고 서로의 깊은 아픔을 온전히 보듬어 안았을 때 비로소 낡은 기와집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차가운 오해를 사르르 녹여내는 다정한 진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